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문 변호사님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의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개요 및 대상 행위 유형, 자문 변호사의 역할과 대리신고 접수,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자문수당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먼저 알아보고 부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제도 등을 참고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개요와 대리신고 대상행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제도일까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 비밀 유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신고자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2018년 10월 18일에 최초로 도입된 것입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 2에 근거하여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제13조의 2에 근거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대리신고 대상 행위가 되는데요. 비실명 대리신고가 최초로 도입된 2018년 10월 18일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만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대리신고 대상 행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2022년 6월 8일부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까지, 2022년 7월 5일부터는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까지 대리신고 대상 행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각의 대리신고 대상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신고 대상 행위 중 가장 먼저 공익침해행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신고, 다음은 각 분야별 공익침해행위의 예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 분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 유해식품 제조, 판매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 또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안전 분야로는 무허가 고압가스를 수입, 제조, 판매하는 등 고압가스법을 위반하는 행위, 면허 없이 건설공사를 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행위,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 없이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기 환경 보전법을 위반하는 행위, 악취관리 지역에 신고 없이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등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이익 분야로는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하는 등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는 행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등 소비자 기본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공정경쟁 분야로는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 대형마트를 운영하면서 상품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로는 사업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거짓의 채용 광고를 내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행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임산부에게 야간 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에 이어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자 등이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의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14가지 대상 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라고 합니다. 인허가 처리,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에 감면, 채용, 승진, 전보 관련 인사 개입 등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14가지 대상 직무에 관하여는 화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또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니 자문변호사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적법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 등은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행위 다음으로 금품 등 수수 행위란 앞서 설명한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동안 총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이러한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금품 등 수수 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또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나 상급자가 제공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 부조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등은 금품 등 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신고 대상행위의 세 번째로 부패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패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크게 가, 나, 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공직자의 개념은 앞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지만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언론사의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나 재산관리, 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개념과는 달리 행위 주체가 반드시 공직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두 가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 유인하는 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됩니다. 제약회사의 공공기관 로비 및 리베이트 제공, 대학 교수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민군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 사례를 화면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자체의 수문 권양기 설치비 편취, 사립유치원 원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의 휴대폰 요금 부당지급 등의 부패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적 이익을 줄 것을 제외하거나 사건의 무마를 유인하는 등 부패행위와 관련된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행위 또한 부패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화면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리신고 대상행위로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행위란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행위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공직자는
앞에서의 공직자 개념과 또 차이가 있으며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은 행동 강령상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 기준으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에 해당하는 총 15개의 행위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5개 행위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연,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특혜의 배제,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타인을 통해 자신의 인사를 청탁하도록 하는 행위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직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사 청탁 등의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으니 각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 기준을 위반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동강령 책임관과의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위반자 징계, 초과 수수한 금품 등의 반환 및 기관장 신고 등의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개요 및 대리신고 대상 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자문변호사의 역할, 그리고 대리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의 명단과 이메일, 주요 경력 등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자문변호사는 내부 신고자에 대해 대리신고 대상 행위 관련 법률 상담 및 대리신고를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리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자문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대리신고 접수 및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먼저 자문변호사는 대리신고 시 신고서 및 증거자료와 함께 봉인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는 경우 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수행하고 이외에도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대리합니다. 다음으로 내부 신고자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이에 의거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과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 또는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의 지도 또는 관리 감독을 받는 자로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내부 신고자의 개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부 신고자 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내부 신고자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는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큰 내부 신고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때
내부 신고자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리신고 관련 상담을 요청한다면 상담에 응하지 않고 국번 없이 1398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거나 청년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단계별 자문변호사의 대리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 상담 요청을 접수한 자문변호사는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내부 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다른 자문변호사와 중복해서 상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다음으로 상담 내용이 대리신고 대상 행위, 즉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공익침해행위의 경우에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 중 어떤 법률의 조항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상담 내용이 대리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할 경우 대리신고 진행을 위하여 필요시 상담 요청자에게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고 신고서, 증거자료, 위임장,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신고서나 증거자료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대리신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이나 우편 발송 또는 청년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리신고서를 접수합니다. 만약 대리신고서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서나 증거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진술, 출석 등을 요청한다면 자문변호사는 이에 협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리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사건을 자체 종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리신고 사건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되는 경우 어떠한 절차로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신고 사건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나 수사를 진행하고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기관으로 다시 이첩 또는 송부하게 됩니다. 조사나 수사가 모두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피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이때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자문변호사에게 통보되므로 통보를 받은 자문변호사는 다시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조사나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신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신고자가 이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자와 협의를 통해 이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재조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받은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 또는 재수사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문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문변호사는 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나 피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자문변호사가 임의로 노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 또는 상담 내용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임기 만료 이후에도 유효하며 혹시라도 신고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상담 요청한 내용이 자문변호사의 업무와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면 상담이나 대리신고를 중단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다른 자문변호사에게 상담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자문 변호사는 신고자와 신뢰관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실하게 조언할 필요가 있으며 대리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신고 접수 사실이나 조사 결과 등과 같은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문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법률 상담 수당, 대리신고 수당, 추가 대응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자문 변호사가 내부 신고자의 상담 요청을 받아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면 상담 횟수에 따라 1회당 5만 원, 최대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상담 요청 내용이 명백히 대리신고 대상 행위가 아닌 경우, 그리고 상담 요청자가 명백히 내부 신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이후 대리신고가 진행된다면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투입된 노력의 정도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대리신고 수당이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신고서 충실도, 자문 변호사의 조력 정도,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추가 대응 수당은 대리신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문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하는 경우 그 횟수에 따라 1회당 5만 원, 최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자문수당 지급 절차입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대리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경우 자문 변호사는 상담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이메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수당을 청구합니다. 공익신고 또는 부패행위 신고 등 신고 유형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수당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을 검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당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리신고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첩 또는 송부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자문 변호사가 신청서를 제출해 수당을 청구하며 법률 상담과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2주 이내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추가 대응 수당은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자문 변호사는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거나 신고자로부터 별도의 금전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일 내용의 대리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므로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를 진행할 때 신고자에게 이 부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당 지급 관련 상세 기준 등은 별도로 배포한 자문 변호사단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를 기준으로 자문수당 미지급 사례를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법률 상담 수당을 청구한 사례에서 상담 내용이 공익침해 행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당 미지급으로 결정된 바 있었고, 상담 요청자가 명백히 내부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실을 안내한 후 법률 상담 수당을 청구한 사례에서 내부 신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상담은 자문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당 미지급으로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경쟁 입찰 과정 중 비위행위에 대한 대리신고를 진행하고 수당을 청구한 사례에서 결과적으로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리신고 당시에는 공익침해 행위와의 관련성을 명백히 부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당 지급이 결정된 바도 있으니 자문 변호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 변호사의 역할 및 업무 등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부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부패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청탁신고자나 행동강령 신고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각 제도마다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 부패 공익신고자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신고자 보호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밀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신고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임의로 노출하거나 공개, 보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익신고의 경우는 조사 결과 공익 침해 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 사항은 물론 신고 내용의 공개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어 신고자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면 신고자와 협조자, 그리고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며 신고자 등은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이나 귀가 시 동행,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 경우와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범죄 행위나 위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형벌이나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책임감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만약 확정된 보호 조치 결정을 피신고자 등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또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뿐 아니라 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한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신고 유형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니 화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은 보상금과는 달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지급 가능하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등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에게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금 제도입니다. 신고자와 협조자, 그리고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임금 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했다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도 관련 설명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 밖에도 자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연락하실 수 있는 문의처를 알려드립니다. 자문변호사단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및 자문수당 신청 접수 관련 사항은 보호보상정책과로 문의하시고 대리신고서 접수와 구비서류 등 관련 사항은 심사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각 신고 유형별로 법령 및 제도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의 각 부서를 참고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유형별 구체적 신고 사례를 청년 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에 신고 맞춤 사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내부 신고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의해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